자, 이번 시간에는 북부지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북부지방이라고 하면은 북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자, 북한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대략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북한 지역의 자연 환경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인문 환경,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제 특구에 대해서 살펴볼 거다. 자, 그럼 먼저 북한의 자연 환경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북한의 지형을 본다라고 하면은 남한보다는 상대적으로 산지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 자, 특히 산지가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느냐 하면은 함경도 지방, 즉 북동부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 자,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보고 대략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나라를 크게 이제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신의주하고 그리고 여기 포항하고 이 일대를 쭉 잘라서 본다라고 하면은, 자, 신의주하고 포항을 이은 이 선의 북동부 쪽은 산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서남부 쪽은 평야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그래서 북한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이 위쪽 지역이 이제 북한 지역이잖아, 그지? 그래서 북한 지역은 남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산지의 비중이 높게 나온다라는 거. 특히 산지가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 여기 북동부 쪽이 산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서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여기는 상대적으로 평야의 비중이 높다라는 게. 자, 대략적으로 지형을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기후 특징을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 남한 지역보다는 기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겠죠, 그지? 위도가 높이 고위도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교차도 크고 대륙의 영향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자, 강수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은 남한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좀 적은 편이다. 그런데 북한 지역 중에서도 그나마 강수량이 좀 많은 다오시에 해당되는 지역도 일부 있었다고. 자, 그래서 강수의 지역적 분포를 본다라고 하면은 북한 지역 중에서 다오지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은 청천강 중상류 지역. 자, 여기에 해당되겠지? 청천강 중상류 지역에 해당되는 이 일대가 다오지. 자, 그리고 또 어디가 다오지였느냐 하면은 강원도의 동해안 일대, 즉 영동 지방에 해당되는 곳인데, 북한 지역도 일부 영동 지방에 해당되는 곳이 있지. 여기 대표적인 곳이 원산, 그리고 휴전선 넘자마자 있는 산이 있다고. 유명한 산이 있어. 그게 금강산이야. 그래서 금강산하고 원산 있는 일대 쪽은 다오지에 해당되고 있다. 자, 왜 비가 많이 오는가? 자, 우리나라에서 비가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를 구분할 때는 어떤 강수 유형 가지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대부분 다 지형성 강수 가지고 설명을 했지. 자, 청천강 중상류 쪽, 여기가 왜 다오지가 되는가? 여름철에 남서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즉 여름철 남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을 때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낭림산맥이 있었다고. 그래서 남서풍이 낭림산맥을 타고 공기가 상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영동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름철 강수량도 많지만 특히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었지. 자, 겨울철 왜 눈이 많이 내렸는가? 겨울이 끝날 때쯤 되어가지고 1월 말 2월 또는 3월 정도쯤 되면은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보다도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북동풍이 불어오다가 어디에 부딪혔느냐 하면은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공기가 상승한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는 그 대표적인 곳으로 영동지방 이렇게 들었다고. 자, 그러면 비가 적게 오는 소지에 해당되는 곳은 어떤 곳이 있었는가? 자, 북한 지역 중에서 대표적인 소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개마고원 있는 이 일대가 소지였지. 자, 개마고원은 왜 소지가 되었니? 개마고원 일대는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자, 여기 낭림산맥이 있고 여기 함경산맥, 그리고 마천령 산맥,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 자, 그래서 단면도를 본다면 이런 형태의 단면도가 나왔다. 자, 이런 형태의 단면도가 나왔지. 자, 낭림산맥, 함경산맥, 이 사이에 지금 개마고원이 있다. 그럼 바람이 불더라도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낭림산맥의 서쪽 사면, 여기는 상승기류 때문에 비가 올 수 있지만 개마고원일 때는 낭림산맥을 타고 넘어가면 하강 기류가 형성된다. 그래서 비가 올 수 있는, 즉 지형성 강수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거.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함경산맥의 동쪽 사면은
상승 기류 때문에 지형성 강수 조건이 되지만 개마고원일 때는 역시 함경산맥을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형성 강수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형을 뭐라고 했냐면은 산으로 둘러싸이는 지형을 분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해발 고도가 높지, 그지? 그래서 이걸 고원형 분지라고 했다고. 그래서 고원형 분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마고원 일대 쪽은 비가 적게 오는 소지였다. 자, 또 소지에 해당되는 것이 대동강 하류 지역, 평양하고 남포에 있는 이 일대 쪽, 여기도 비가 적게 내렸다. 자, 여기는 왜 비가 적게 내렸느냐? 여기는 산지가 없기 때문에, 평탄한 평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다 산이 있어야지 산을 타고 상승하면서 비가 올 텐데 산지가 없다 보니까 바람이 그냥 지나가 버리기만 한다. 자, 그래서 지형성 강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지로 분류가 됐다. 자, 또 소지로 분류되는 곳이 이 함경도의 동해안 바닷가 일대 쪽. 자, 여기는 왜 비가 오지 않았는가? 물론 지형성 강수까지도 설명할 수 있지만은 여기는 뭐로 설명했냐면은 여기는 한류의 영향을 받는다. 자, 한류하고 난류하고 만나는 바다를 뭐라고 했느냐면 그거를 조경수역이라고 했는데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 동해안 쪽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자, 동해에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 어디에서 형성되니? 남쪽에서 형성되니, 가운데에서 형성되니, 북쪽에서 형성되니. 기후할 때 똑같이 얘기했었어. 어디서 형성되니? 니네들 대부분 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중간 지점쯤에서 형성된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틀렸다라고 했지. 100% 틀린 말은 아니야. 한 절반 정도는 틀린 얘기야. 한류하고 난류하고 만나는 지점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지. 여름철은 난류가 위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름철은 저 위에서 여기서 한류하고 난류하고 만나는 조경수역이 형성되는 거고 겨울철에는 전체적으로 수온이 낮기 때문에 한류가 위력이 강해지지. 한류가 밑으로 이 밑에까지 치고 내려온다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 아래쪽에서 조경수역이 형성이 된다. 자, 그러면 한류는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한류는 겨울철에는 여기까지 흘러오고 여름철에는 여기까지 흘러와. 그러면 여기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항상 한류의 영향을 받는 곳이지. 한류의 영향을 받으면 기온은 어떻게 되겠니? 차가운 바닷물이 흘러오니까 기온은 당연히 떨어지겠지. 차가운 공기의 성질은 하강하지. 상승 기류가 일어나야지 비가 올 텐데 한류의 영향으로 항상 하강 기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이게 관북 동해안 일대에 비가 오지 않는 그 원인이었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오지, 소지도 살펴봤어. 자, 그 다음에 가옥의 구조를 본다라고 하면은, 가옥의 구조는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더운 지역은 개방적인 가옥 구조, 추운 지역은 폐쇄적인 가옥 구조 형태를 띈다. 자,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남한보다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남한에 비해서는 폐쇄적인 가옥 구조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자, 특히 관북지방, 함경도 지역, 제일 추운 곳, 우리나라에서. 자, 여기는 아주 폐쇄적인 형태의 가옥 구조가 나오는데, 이 관북지방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가옥 구조물이 있었다고. 그 가옥 구조물이 뭐였는가? 그 가옥 구조물이 이거였지. 정죽간이라고 하는 구조물. 볼 수 있는 곳이 관북지방이었다고. 그래서 관북지방의 가옥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위에서 내려다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항이 이렇게 네 개가 밭전자 모양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상당히 방의 구성이 폐쇄적이지. 그리고 이 옆에 방 옆에 뭐가 있냐면 정죽간이라고 있었는데 이 정죽간 옆에 뭐가 있었더라? 옆에 얘가 있었지. 부엌이 있었지. 부엌은 밥을 하기 위해서 아궁이를 계속 지펴야 되기 때문에 부엌은 따뜻해. 따뜻한 부엌 바로 옆에 뭐가 있냐? 정죽간이 있거든. 그것도 벽이 없이 서로 붙어 있다고. 그 부엌 옆에 정죽간이 있으니까 정죽간도 역시 따뜻하다. 추운 관북지방에서
따뜻한 공간, 따뜻한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정주간이라는 시설이었다. 관북 지방의 대표적인 가옥 특성으로 이걸 들었다. 정주간 이렇게 들었었어. 자, 이렇게 해서 가옥 구조까지 보면서 자연 환경을 대략 살펴봤고, 자, 그다음에 인문 환경. 자, 농업부터 보자고. 자, 북한의 농업 특징을 본다 그러면 반농사의 비중이 높게 나온다. 자, 지형 특성을 봤을 때 남한 지역보다는 북한 지역은 산지의 비중이 높다라고 했지. 평야의 비중이 낮다고.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논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에 사는 것이 아니지. 평야에 사는 것이지. 평야가 별로 없어. 그러니 벼농사의 비중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반농사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야. 자, 평야가 그나마 어디에 분포해 있었니 이거? 신의주하고 포항을 연결했을 때 아래쪽 서남부 여기가 평야였거든. 그래서 신의주 포항을 연결한 이 서남부 쪽 여기지 평안도 일대하고 황해도 일대가 나오지. 평안도 일대를 우리가 무슨 지방이라 불렀냐면 관서 지방이라 불렀고 황해도를 해서 지방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관서하고 해서 지방 일대는 평야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일대는 그나마 좀 벼농사 비중이 좀 높게 나온다. 그러나 이 북동부 지역, 관북 지역 여기는 평야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남한보다는 밭농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거루가리가 불가능하다. 거루가리라고 하는 것은 1년에 2번 농사 짓는 것을 거루가리라고 했다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루가리 형태는 어떤 작물을 재배한다 그랬니? 쌀하고 보리하고. 자, 쌀 수확을, 벼 수확을 언제쯤 하느냐 하면 추석 전후에서 하지. 그지?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쯤 되면 한다고. 벼를 다 수확을 했어. 그러면 논에는 벼를 다 수확하다 보니까 작물이 없지. 거기에 뭘 심느냐? 보리를 심는 거야. 그래서 이 보리가 겨울을 나서 4월달, 5월달쯤 되면 보리가 물에 있겠지.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지, 그지? 자, 그럼 보리를 수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작물이 없잖아. 그게 뭘 또 심니? 모를 심지. 모내기 해가지고 쌀을 재배하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거루가리가 1년에 2번 농사 짓는 형태가 쌀하고 보리하고 이렇게 2개의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루가리가 되기 위해서는 10월달 정도쯤 돼서 보리를 심어서 이 보리가 겨울을 나야 된다고. 겨울이 추우면 보리는 얼어 죽겠지. 겨울이 따뜻해야겠지. 그래야 거루가리가 되겠지. 그래서 겨울이 따뜻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거루가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북한 지역은 추운 곳이기 때문에 거루가리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북한 지역은 거루가리가 대부분 불가능하다. 정확히 거루가리가 어디까지 거루가리가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거루가리의 북한계선은 이렇게 나온다. 자, 여기 이제 휴전선이 쭉 꺼져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그래서 북한 지역 중에서 거루가리가 가능한 곳은 황해도 일부 약간 나오고 있어. 나머지는 전부 다 거루가리가 안 돼. 남한 지역은 강원도 산간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거루가리가 되지. 그래서 농업단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니? 남한은 대부분 거루가리가 가능하다. 북한은 대부분 거루가리가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하라라고 했지. 그지? 예. 그래서 계속 지금 중부지방도 하고 그리고 남부지방도 했지만 북한 지역, 북부지방도 마찬가지야. 앞에서 했던 내용이 대부분 다 새로 거론이 또 되고 있다고 보면. 자, 이렇게 농업 봤는데, 자, 옆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좀 더 살펴보자. 남한하고 북한하고 농경지 면적이야. 자, 85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농경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북한도 농경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왜 줄어드는가?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도시화가 진전되다 보니까 농경지의 면적은 줄어들겠지. 도시적 토지용으로 바뀌는 거야. 그런데 어디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느냐? 남한이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남한이 더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논하고 밭하고의 구성 비율을 본다라고 하면은 남한 같은 경우에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논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치의 비중보다 높게 나오지. 논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고 있다고. 자, 그런데 북한은 평야가 별로 없다라고 했지. 밭농사의 비중이 높다라고 했거든. 자, 봐. 북한 같은 경우 어떻게 돼? 거의 70% 이상이 밭으로 용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남한은 논의 비중이 높지만 북한은 밭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 자, 그럼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가? 식량 작물 중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자, 남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식량 작물 중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야. 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1%, 2%밖에 안 돼. 그래서 남한에서 재배되는 식량 작물이다라고 하면은 쌀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자,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북한도 제일 생산량이 많은 거는 쌀이 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쌀이 제일 많아. 그런데 뭐도 많으냐?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자, 다시 정리할게. 남한은 식량 작물 중에서 쌀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쌀이 제일 많지만은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제법 높게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공업을 본다라고 하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분수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 우선 정책을 펼쳤다. 자, 대부분의 공업 발달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어떤 공업부터 시작하느냐? 경공업부터 시작을 해. 왜? 가진들하고는 값싼 노동력밖에 없어. 뭐 돈이고 자본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자본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경공업.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공업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이 경공업, 섬유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경공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이 돼. 그럼 공장 규모를 키울 수 있겠지. 그럼 뭐로 넘어가느냐?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 중화학공업.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 집약적인 뭐로 넘어가느냐? 첨단 산업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이나 또는 첨단 산업 비중, 첨단 산업 중심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경공업의 비중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중화학공업이나 첨단 산업의 비중은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이게 정상적이야. 이렇게 공업 구조가 바뀌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 공업단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공업 구조의 고도화라고 했다고. 그래서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는 경공업 비중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현재 중화학공업이나 첨단 산업의 비중이 아주 높아져 있는 공업 구조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다고. 그러나 북한은 처음에 경공업부터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부터 했느냐? 탱크부터 만들었다고. 중화학공업부터 먼저 한 거야 이게. 실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 무슨 옷이라든지 뭐 비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치?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화학공업이 아니지, 경공업이지. 그런데 북한은 탱크부터 만들고 얘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생필품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생필품 부족 현상 이런 것들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 자, 그다음 에너지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북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석탄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수력, 석유 이 순위 되고 있는데, 자, 남한에서는 어떻게 됐냐? 남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1차 에너지는 석유가 제일 많았지. 자, 그 다음이 석탄이었어. 그 다음이 천연가스. 그 다음이 원자력. 자, 그 다음에 신재생하고 수력하고 있는데, 신재생하고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없었다고. 한 1%, 2% 정도밖에 안 됐지. 그래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이렇게 합쳤을 때 거의 90% 이상 이렇게 되고 있다. 자,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제일 많이 쓰는 에너지는 석탄을 제일 많이 써. 그 다음이 수력이야. 석유가 제일 적어. 그리고 우리가 했던 원자력이라든지 남한에 했었던 신재생 에너지는 북한은 없어.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이거 없다. 없어. 그래서 이 세 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개. 근데 왜 북한은 석유를 많이 못 쓰고 석탄을 쓰고 있느냐? 북한은 돈이 없잖아. 석유를 쓰려면 수입을 해와야 되잖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수입을 하겠니? 석탄은 나고 있거든, 지네들. 석탄이 나고 있는 그 지청이 어떤 지청이었냐면은 지형단원에서
평안누춘군에서 나오고 있었다고. 남한에도 평안누춘군이 있지. 옥천석곡대. 북한에도 평안누춘군이 있어. 평남분지. 평안도 일대 쪽에 있었단 말이야, 이게. 옥천석곡대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었고, 이렇게 남한 쪽에. 그 다음에 평안도 있는 이 일대 쪽이 평남분지. 여기에 보면은 조선누춘군, 즉 석회석하고 평안누춘군 무연탄이 여기 매장되어 있단 말이야. 그 지네 자체적으로 석탄을 채굴할 수 있다고. 그래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오는 거야. 자, 석탄은 크게 세 개 석탄으로 또 구분을 했다고. 어떻게 구분했느냐? 무연탄이라는 게 있었고, 역청탄, 갈탄 이런 게 있었거든. 무연탄은 어떤 용도로 사용된? 무연탄은 가정용 난방 에너지. 역청탄은 산업용으로. 화력 발전, 제철 공업에 들어가는 게 역청탄. 갈탄은 남한은 거의 안 쓴다 그랬지, 그지? 예, 갈탄 같은 경우에는 자, 무연탄하고 갈탄은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다고. 무연탄은 평안누춘군, 갈탄은 신생대지청. 두만지계, 길주, 명천지계 여기서 나오고 있지. 역청탄은 우리나라에 안 난다고. 100% 수입을 해야 돼. 남한에서는 석탄을 이 세 개 석탄 중에서 어떤 석탄을 대부분 쓰고 있느냐 하면은 역청탄을 대부분 다 쓰고 있지. 무연탄은 가정용 난방 에너지야. 니네 집에 지금 연탄 보일러 돌리는 사람 있니? 없잖아. 거의 대부분 다. 얘는 거의 안 써. 남한에서는. 남한에서 사용하는 석탄은 제철공업이나 화력발전 때문에 쓰는 거야. 그 대부분 얘거든. 얘 다 수입해오는 거야. 남한은. 남한의 석탄 수입 의존도는 거의 한 97%, 98% 정도 돼. 한 2, 3% 정도만 얘 쓰고 있는 거야. 나머지 다 얘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 돈이 없잖아. 역청탄 수입할 수 있겠니? 왜 북한에서는 석유를 갖다가 석유 소비량 이렇게 비중이 낮겠니? 돈이 없어서 수입을 못하기 때문이잖아. 석탄도 마찬가지야. 얘네들 쓰는 석탄은 남한하고 달라. 역청탄 아니야. 돈이 없잖아. 지네들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무연탄하고 갈탄이거든. 그래서 북한에서 사용하는 석탄은 무연탄, 갈탄을 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역청탄은 거의 안 쓴다라고 보면 돼. 이게. 자, 그리고 수력이고 석유는 돈이 없으니까 수입을 못하니까 석유는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돼요. 그래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낮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하고 원자력은 북한에는 없다. 자, 그럼 전력 생산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남한에서의 전력 생산, 수력, 화력, 원자를 본다 그러면 남한은 어떻게 됩니까? 남한은 화력 발전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자, 그 다음이 원자력이었고, 자, 수력은 얼마 없었다. 수력은 한 1% 정도 될까 말까. 화력, 원자력, 수력 이 순이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수력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아.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력이야. 원자력은 얘기했잖아. 없어. 수력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다. 자, 그 다음에 교통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남한의 경우에는 여객 수송이든 화물 수송이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였냐? 자동차였지. 도로가 제일 많았지. 그지? 네. 도로가 가장 많았고, 철도 같은 경우에는 화물 수송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거든. 화물 수송 비중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여객 수송에서도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았다고. 오히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중이 나왔지. 여객 수송이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북한은 도로가 아니라 철도의 비중이 높아. 철도의 비중이. 자동차는 도로는 있잖아요. 이제 도로는 그냥 부수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화물 수송의 90%는 기차야. 여객 수송의 거의 60% 역시 기차가 차지해. 자, 북한은 왜 이렇게 기차의 비중이 높을까? 남한은 도로의 비중이 높은데. 자, 일단 북한은 도로 사정이 안 좋다라는 거. 철도 사정은 좋나요? 일제강점기 때 철도 많이 깔아놨잖아. 철도는 적당히 있거든, 이거. 자, 그 다음에 기차를 운행하든 그리고 자동차를 운행하든 기름이 들어가잖아. 석유가 들어간단 말이야. 석유가. 자, 운송비는 두 개로 구성이 돼 있었어.
교통수단에서 보면 운송비는 기본 요금에 해당되는 기종점 비용이라는 게 있었고, 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주행 비용이라는 게 있었다. 기종점 비용은 교통수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기종점 비용은 비싸. 그래서 얘기했다. 10톤 트럭하고 1톤 트럭하고 어느 게 기종점, 어느 게 기본 요금이 비쌀까? 기본 요금으로 들어가는 게 물건을 내리고 실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이잖아. 그럼 10톤 트럭은 10톤을 실어야 돼. 물건 실을 때. 1톤 트럭 1톤만 실으면 돼. 당연히 기종점 비용은 교통수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기종점 비용은 비싸게 먹힌다. 근데 주행 비용은 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이야. 저 거리에 따라 기름이 먹히니까 당연히 이제 부과가 되는 거지, 이게. 그럼 10톤 트럭하고 1톤 트럭하고 어느 게 주행 비용이 비싸니? 즉, 어느 게 기름을 많이 먹니? 10톤 트럭이 기름을 많이 먹니? 1톤 트럭이 기름을 많이 먹니? 10톤 트럭이 많이 먹는다고? 아니, 교통수단 할 때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틀렸다고 했잖아. 기름은 1톤 트럭이 기름을 더 많이 먹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10톤이라는 화물을 이동시킬 거야. 10톤 트럭을 이용하면 한 번만 가면 돼. 1톤 트럭은 10번을 갔다 왔다 해야 돼. 얘가 더 많이 먹는 거잖아. 자, 그러면 자동차하고 기차하고 어느 게 기름을 많이 먹는 거? 기차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자동차는 이거 기차 이동한 양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기차가 기름을 적게 먹어, 이게. 북한은 석유 수입할 돈이 없어. 기름을 적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기름을 적게 먹는 기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거예요. 자, 기차도 있잖아. 보통 기차가 이제 기름으로 가는 디젤 기차들이 많지, 그지? 그런데 전기로 가는 기차도 있거든. KTX나 지하철 같은 건 전기로 간단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철도의 전철화가 더 비중이 높아. 전기로 가는 기차가 북한이 더 비중이 높다고. 왜? 기름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 기름 못 사와. 그러니까 전기 가지고 운행하는 거야. 근데 그 전기는 어디서 오느냐? 그 전기는 물론 화력도 있겠지만 수력에서 가져오는 거, 수력에서 가져오는 거. 자,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가는데 북한에 저 탈출한 탈북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신의주에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기차 타고 가는데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같으면은 우리 서울, 부산의 한 절반 정도 거리밖에 안 돼. 2박 3일이 걸린대. 왜 2박 3일이 걸리겠니? 아니, 기차 속도가 아무리 느려도 시속 30km 정도 속도가 난다 하더라도 한 5시간, 6시간 갈 것 같은데 왜 2박 3일이 걸릴까? 얘네들 전기도 수력 가지고 해. 수력에서 나온 전기 가지고 기차를 운행시켜. 수력은 내가 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강물에 물이 있어야 전기가 공급되지. 여름철에는 그렇게 전기가 공급될 거야. 겨울철에는 하천에 물이 없는데 무슨 전기가 공급이 돼. 그러니까 중간중간 전기가 끊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북한은 점점이 그렇게 잦은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북한은 그런 이유 때문에 도로보다는 기차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자, 그 다음 옆에 지도 보면은, 북한은 이제 발전 양식별 분포해가지고 수력하고 화력하고 원자력 없다 그래서, 자, 그래서 어디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가 봤더니, 이 수력은 하천유역 중에서도 급경사, 낙차리가 큰 산간지역 쪽이지. 이제 하천 중상류 쪽 중심. 그리고 화력 발전은 소비지를 중심으로 화력 발전을 들어온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북한의 대표적인 소비지가 평양이 있는, 평안도 있는 이 일대 쪽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평안도 있는 이 일대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일대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화력 발전이 들어와 있지, 화력 발전, 그지? 그리고 수력 발전은 내륙 쪽 중심으로 쭉 들어와 있지. 주로 보면은 여기 압록강 유역 쪽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소풍, 그리고 문봉, 부정강, 허천강, 장정, 얘네들 전부 다 압록강의 지류 하천에 해당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큰 하천들 중심으로 수력 발전이 들어와 있고 화력 발전은 뭐 북한의 대표적인 소비지였는데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 지역 쪽에는 화력 발전이 들어와 있다. 자, 근데 어쨌든 수력 발전이 훨씬 더 많다. 화력 발전에 비해서는. 자, 그다음 이제 북한의 경제 특구 살펴볼게. 북한이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외국인 이제 기업체를 끌어들여가지고 좀 이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국이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경제 특구라고. 경제 특구 만들어서 선진국의 기업체를 끌어들여. 물론 선진국의 기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각종 이제 혜택을 줬지.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뭐 토지를 저렴하게 빌려준다든지 이러면서 외국 기업체들이 들어오면서 빠르게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로 중국처럼 경제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선진국의 기업체를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가 경제 성장하자라고 하면서 경제 특구를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경제 특구가 나진 선봉 줄여 가지고 앞을 닫아서 나선 경제 특구라고도 얘기한다고. 신의주, 개성, 금강산 대표적인 데가 이 네 군데가 있다고. 그래서 이 네 군데의 위치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잘 정리를 해둬야 돼. 자, 나진 선봉 경제 특구 어디냐면은 두만강 하류 쪽에, 자, 여기가 나진하고 선봉하고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두 개 합쳐서 나진 선봉 또는 나선 경제 특구라고 한다. 이게 북한 최초의 경제 특구라고. 중국의 경제 특구를 모방해가지고 만든 북한 최초의 경제 특구. 1990년 초반, 91년도에 설치가 됐지. 91년도에. 나머지 신의주나 개성이나 금강산 얘네들은 나진 선봉보다 한 10년 늦어. 전부 다 2002년도에 2002년도에 만들어진 경제 특구고 나진 선봉만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경제 특구다. 그래서 북한 최초의 경제 특구다. 자, 그리고 유엔 개발 계획 하에 두만강 유역 개발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엔이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 유엔의 역할이 여러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역할도 있냐면은 저개발국의 경제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북한 지역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두만강 하류 쪽에 해당되는 요 지역 게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유엔 지원하고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경제특구가 나선 경제특구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신의주 경제특구, 신의주 여기 있지, 그지? 신의주 경제특구. 자, 신의주 경제특구는 특별행정구라고 부른다. 왜 특별행정구라고 부르느냐?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했거든. 그래서 경제특구를 나진 선봉에 만들어뒀는데 외국 기업체들이 중국에는 들어가는데 여기는 안 들어오거든. 그래서 왜 안 들어올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얘네들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주의 제도하고 뭔가 안 맞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것 아닌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자본주의 제도, 시장경제 제도를 일부 인정해 줄게. 제발 좀 들어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를 본따온 거냐 하면 홍콩을 본따온 거야. 홍콩식이에요. 홍콩이 어느 나라 땅이야 이게? 홍콩이 중국 땅이잖아. 중국은 사회주의잖아. 근데 홍콩은 시장경제 제도가 시장경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 이게. 그래서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시장경제 제도를 유지해주는 곳이 홍콩이기 때문에 신의주도 마찬가지로 홍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북한 전부 다는 사회주의 경제지만 신의주만 시장경제, 자본주의 제도를 일부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라고 부르고 있다. 자, 그 다음 개성은 공업단지가 들어와 있는 곳이지, 그지? 그래서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남한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지, 그지? 예, 그래가지고 무슨 섬유라든지 전자조립이라든지 또는 이제 식기 종류, 냄비 같은 것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저 백화점에서도 많이 팔렸었다고. 예, 그런데 남북 관계가 좀 관계가 안 좋아지는 악화되는 바람에 2016년도에 우리 남한 기업들이 전부 다 철수해, 좋게 얘기하면 철수한 거고 쫓겨나 버렸지, 그지?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다. 자, 어쨌든 개성은 공업단지, 공업 특구에 해당되는 곳이었고 우리나라에 노동 집약적인 공장들이 많이 진출했었는데 지금은 중단이 되었다.
자, 그다음 금강산. 금강산은 이제 관광특구,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남한하고 일본하고 이런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남한 관광객들이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역시 지금 현재는 중단이 되었지. 2008년도에 우리나라 여성이 40대 여성이 금강산에 관광을 갔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피살되어 버렸지. 그래서 그 이후로 금강산 관광특구도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자, 뭐 금강산 관광특구는 여기 동해안에서 휴전선 넘자마자 있는 여기가 금강산이고 개성은 서해안 쪽에서 휴전선 넘자마자 있는 거. 뭐 서울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이지. 자, 여기가 개성 공단이었다. 자, 그래서 경제특구까지 다 살펴봤고 마지막에 이제 북한의 이제 경제특구 네 군데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제 주요 지역들이 쭉 나와 있다고. 그래서 북한의 모든 지명들을 물론 모든 지명들을 다 알면 참 좋겠지만은 다 모른다 하더라도 뭐 요 정도 중요한 것들 몇 군데 정도만 좀 찝어보자라는 거야. 자, 그래서 몇 군데만 보자고. 온성 우리나라 최북단에 해당되는 곳이지. 우리나라 최남단은 마라도, 동쪽 끝은 독도, 서쪽 끝은 신의주 앞에 있는 압록강 하고 있는 마안도, 북쪽 끝은 온성 그런 데고 있다. 자, 중앙 중강진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곳이지. 그리고 백두산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 백두산 꼭대기에 천지, 칼데라호에 해당된다라는 거. 자, 중강진하고 백두산하고 위치 헷갈리면 안 돼. 먼저 튀어나와 있는 게 중강진이고 뒤쪽에 있는 것이 백두산이야. 요 위치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중강진이 먼저, 그 다음이 백두산이 두 번째. 이게 백두산이다. 자, 그 다음 뭐 신의주 경제특구였고, 그 다음 희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명 이름보다는 여기가 청천강 중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다오지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 정도. 자, 그 다음 평양. 북한의 수도에 해당되고 있지, 그지? 그리고 남포. 대동강 하류, 대동강 하구.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한강 하류의 서울, 한강 하구의 인천. 서울, 인천하고 비선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남포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냐면은 서해 관문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 서해 관문은 밀물선 조철을 극복하기 위한 그 특수 항구 시설에다가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오면서 염해 피해를 주니까 염해 피해를 막기 위한 하구뚝 기능을 겸하고 있는 그 시설물이 서해 관문이라고 하는 시설물이다. 잘 알아둬야 돼. 서해 관문, 대동강 하구, 남포 쪽에 있다. 자, 그다음에 개성, 경제특구에 해당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이 개성은 또 뭘 하나 또 정리해둬야 되느냐면은 개성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개성은 고려 수도였기 때문에 각종 고려 시대의 각종 유적지들이 있다. 유적들이 그 역사적 유물들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 남한의 세계 문화유산은 아주 많아. 뭐 서울에도 있고 여러 군데 뭐 경주, 안동 뭐 여러 군데 있다고. 근데 북한의 세계 문화유산은 두 개가 있어. 뭐가 있냐? 개성, 고려 역사 유적지고, 그리고 고구려 왕릉이 있는데 고구려 왕릉은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보느냐? 고구려 왕릉, 고구려의 왕들이 한 군데 묻혀 있는 것이 아니야.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 이게 물어볼 수가 없어. 그리고 중국에도 묻혀져 있다고 이게. 그래서 고구려 왕릉은 북한 지역을 물어보면서 어디 있느냐로 물어볼 수는 없다고. 세계 문화유산이긴 하지만, 근데 개성은 물어본 적이 있어. 개성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역사 유적지구가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금강산. 동쪽에서 휴전선 넘자마자 있는 여기 금강산, 관광특구에 해당되고 있었고, 또 금강산은 뭐 할 때 했느냐면 요거 돌산에 해당됐다. 화강암 산지, 돌산. 기반함이 화강암일 때는 돌산이 된다. 그 대표적인 돌산 3개를 했거든. 북한산, 설악산, 금강산. 기반함이 편마암일 때는 흑산이 나타나지. 흑산 3개 했다고. 지오덕, 지리산, 오대산, 덕유산. 지형단하면서 했던 거야. 자, 그다음에 원산, 대표적인 다 설치에 해당되는 곳이지, 그지? 그리고 서울하고 원산으로는 철도가 물론 지금 운행을 안 하지만 철도가 일제 강점기 때 연결이 돼 있었지. 그게 뭐냐? 그게 경원선이라는 철도야. 그래서 경원선의 종착지가 원산에 해당되고 있다. 경원선 외에도 이제 신의주 쪽으로 연결된 철도가 있지, 그지? 신의주, 이거는 이선. 신의주는
경의선 철도의 종착지에 해당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 지역을 대략 다 살펴봐서 자, 어쨌든 이 북한 지역도 앞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같이 이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많고, 특히 북한 지역을 물어볼 때는 남한 지역하고 연계시켜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고. 뭐 예를 들어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 남한의 에너지 자원하고 북한의 에너지 자원하고 같이 내가지고 섞어서 물어본다든지, 또는 남한의 농업하고 북한의 농업을 같이 묶어서 섞어서 물어본다든지, 뭐 교통수단도 마찬가지. 남한의 교통수단, 북한의 교통수단 같이 섞어서 물어본다든지 이런 출제가 많다고 이게. 예, 자, 그래서 앞에 했던 그 지역들 했던 그 내용들을 역시 마찬가지 정리를 잘 하고, 그리고 이 내용도 같이 봐두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수고 많았어.